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지난 20일에 있었습니다.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연금 계획에 대한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향적인 입장으로 연금 계획을 타결해 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또 고집을 부려서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특기 같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한번 얘기를 했으면 웬만하면 그 얘기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작년에 44%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걸 민주당은 50% 얘기하다 제가 40%로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것을 얘기했고 1% 차이인데 그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갑자기 42%를 들고 나왔어요. 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상 연금개혁 안 하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하는 척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야당도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여당이 산당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자꾸 요새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국민의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또 말이 많습니다. 2024년 정기회에서 상속세를 개정 논의할 때 정부가 이렇게 최고 세율을 인하하자, 즉 최고 세율 구간을 지금 50%인데 40%로 10%포인트 낮추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주장밖에 안 했습니다. 최고 세율을 내려주는 것, 또 최대 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할증 평가를 하는 것을 폐지하자. 그 폐지하면 득보는 사람 누굽니까? 그 서민들이 득보입니까? 우리 국민 중에 최대 주주 돼서 경영권 프리미엄 누리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그리고 최고 세율 얘기하는데 50%를 내는 최고 세율은 시가로 따지면 한 60억 주면 됩니다. 60억. 기초공제하고 뭐 이런저런 공제하고 60억 넘는 사람 얼마나 돼요? 그게 서민입니까? 지금 민주당은 기초공제 또 일괄공제를 좀 줄이자, 좀 늘리자 그런 겁니다. 28년 전에 5억 해서 합산 10억 아니었습니까? 28년 전에 개발도상국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집값이 몇 배 올랐어요. 근데 기초공제, 일괄공제 똑같습니다.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나 배우자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세금을 상속세를 내려니까 집을 팔아야 돼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비인도적이지 않나요? 이런 걸 좀 고치자고요. 28년 전 기준을 좀 조금만 올리자. 집값은 몇 배 올랐는데 기초공제를 한 2배 정도 이내로 올리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18억 정도 되는 집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18억 정도 되면 세금 없이 상속해서 그 집에 계속 살게 해주자. 합리적이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왜 딴지를 겁니까?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최고세율 인하 안 하면 이것도 뭐 동의 못 하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어디 정책위원장이 어디 갔지? 그죠? 2022년 상속세 부과 기준을 보면 최고 상속세를 낸 사람이 49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55명이었습니다. 하여튼 955명. 평균 재산 420억.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10%포인트 깎아주자고. 그러면 1,000억 상속받는 사람 100억 세금 더 깎아주는데 그거 안 해주면 그 기초공제, 일괄공제 못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행패 아닙니까, 이거는? 이건 당이 아니죠. 그러면서도 이게 서민 운운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하는 저를 보고 무슨 사기꾼, 뭐 인생을 사기로 살았네, 이런 얘기해요. 왜 욕을 합니까? 욕이잖아요. 국민의 삶을 놓고 하는 정책 토론을 하는데 왜 욕을 해요? 이게 집권 여당이 할 짓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당황을 한 모양이에요. 내란 세력하고 몰려다니다 보니까. 대통령도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세상에 영구 집권해보겠다고 군정을 하겠다고 군사 쿠데타를 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을 비호하면서 1호 당원 징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쫓아다니잖아요. 동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아주 대놓고 다시 12월 3일이 오더라도 자기는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표현도 틀리다고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취지였어요. 이게 극우 아니면 뭡니까? 어쨌든 이 상속세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상식도 없고 정말로 극소수 기득권, 그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기득권자를 위해서 불법, 부정, 부도덕 행위 아주 감행을 일상적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보수 정당입니까? 이건 보수가 아니죠. 보수는 합리적인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걸 보수라고 해요. 기득권을 지키는 건 수구라고 하죠. 근데 이제 수구를 넘어서서 범죄 집단을 지켜요. 내란 수계를 지킵니다. 이런 건 보수라고 하지 않고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극우 정당 맞지 않습니까? 전에 내란의 힘이라고 누가 주장을 했더니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화내던데 이젠 내란의 힘 이상으로 극우의 힘 된 거 아닙니까? 극우의 힘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겠어요? 심지어 욕설까지. 자, 국민의힘 정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죠. 이 나라 정치의 한 축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태도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정신 좀 차리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합리적으로 정책 토론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합리적 이성과 상식에 기초할 때 윤석열 파면은 필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내일 최후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3일 이후 악몽과도 같았던 시간들도 이제 끝나갑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힘과 극우 세력들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근거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힘과 극우 세력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이 복귀할 거라는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믿음이야말로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좇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시작하면서 위헌, 위법 사유 쟁점을 5가지로 정리했는데 모두 명백한 위헌, 위법입니다. 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가 그것입니다. 첫째,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정한 요건, 즉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명백히 위배되고 지체 없는 국회 통고, 국무회의 심의 등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둘째,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는 1항부터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과 개헌법 어디에도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셋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는 당일 생중계됐고 CCTV 기록도 남아있으며 윤석열이 직접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넘쳐납니다. 개헌법에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로 CCTV가 버젓이 남아있고 진술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현직 판사에 대한 수거 계획도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모든 쟁점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계몽령이니 경고용 계엄이니 우긴다고 팩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은 탄핵 심판 내내 뻔뻔한 거짓말과 황당한 개변을 늘어놓으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헌법재판소가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을 내릴 까닭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정치인과 국민을 체포하고 살해해도 괜찮은 나라가 될 텐데 헌재가 과연 그런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이후 내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부정하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옹호하고 폭동을 미화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극우 집회에 꺼리낌 없이 참석하고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헌법재판소를 무작정 공격하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가짜뉴스 인신 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부정하는 극우 정당이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극우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설 자리는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일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 윤석열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내란의 전모를 실토하십시오. 해가 서쪽에서 떠도 윤석열은 파면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자신과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켜놓고도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범에게 헌법은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내란 동조 극우정당 국힘은 탄핵 기각의 망상에서 깨어나십시오. 대통령실도 아무리 주문을 외우고 구설한들 윤석열은 8대0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입니다. 탄핵 기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부패와 독재의 유산을 물려받은 국민의힘이 극우 파쇼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국힘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은 극우 집회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국힘은 극우 세력과 결탁해서 망상적인 궤변으로 폭동과 백색 테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참칭 보수 국민의힘이 자초한 헌정질서 파괴와 파쇼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힘은 이미 극우와 한몸입니다. 내란 동조 극우의 힘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대신에 민주당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외연 확대 민주당이 부러운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보수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탄핵을 찬성하고 헌정질서 파괴 세력 극우와 절연하십시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굴비처럼 줄줄이 명태균 게이트에 엮였습니다. 명태균과 만난 적이 없다며 부인하던 홍준표 시장은 스스로 홍구라가 된 듯합니다. 명태균과 행사장에서 함께 찍힌 사진은 유체 이탈 유령입니까? 명태균과 두 번만 만났다던 오세훈 시장. 짜장면 먹고 기름장어처럼 발뺌한다고 해도 청국장 냄새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떼를 쓰고 기억을 덮으려 해도 오세훈 시장의 겸손한 기억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억울하다면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벗어나는 방법은 특검을 통한 실체 규명입니다. 홍준표, 오세훈 시장은 대권 김칫국 그만 들이키기 전에 특검 찬성 입장부터 밝히시기 바랍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여당 대선 주자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검찰도 국민의힘과 한통속입니다. 성역 없는 특검 수사만이 명태균 게이트의 전모를 밝혀낼 열쇠입니다. 이미 명태균 명단에 국회의원 14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진정 억울하다면 당당하게 특검을 수용하고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공격해대는 열정 하나는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재탕, 삼탕에 불과해서 타격감은 1도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준비했던 메시지는 윤석열을 수사했던 공수처를 문제 삼고 우리법 연구회를 저격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기조는 지난 금요일 오후 4시에 윤석열 법률대리인단이 발표한 기자회견의 내용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영장 쇼핑과 같은 용어도 동일했습니다. 고작 내란숙의 윤석열의 허무맹랑한 주장이나 재방송하려고 주말에 출근해서 참 여러 사람 고생을 시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대목이 하나 있더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사법개혁 카드를 꺼낸 것인데요. 우리법 연구의 사법 카르텔을 운운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사법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필 내일 내란숙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사법개혁을 운운한 것인데 이게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타인을 겁박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폭언은 사실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2022년 3월 15일 김호수 당시 검찰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2022년 10월 7일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는 김재남 당시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에게도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라는 극언을 일삼았습니다. 올해 1월 8일에는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는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찬성할 것이면 탈당하라 라고 종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오동훈 공처장더러 즉각 사퇴하라고 윽박을 지르고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 전체를 향해서는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고 폭언을 일삼는 그런 못된 버릇은 어떻게 해야 고쳐집니까? 세상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 개혁이라면 민주당은 언제라도 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민생을 위한 개혁이 더 시급한 것이죠. 개혁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상속세 개편 토론 이건 왜 거부하는 겁니까? 민주당 김광현 의원의 토론 제안에 급이 맞는 의원 간 토론에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무례한 공개 질의로 규정을 하면서 직접 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작 이 질문의 핵심, 그러니까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국민의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답 하나 내놓지 못하니 급이나 따지고 예의나 따지면서 도망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력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재명 대표의 인생 자체를 운운하면서 원색적인 비하를 서슴지 않던데 얼마나 고결하게 사셨는지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 찾아보니 본인은
남을 비판한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어느 온라인 위키 사전에 권성동 비판 및 논란 이란 별도의 문서가 마련되어 있던데 이러다 정말 기네스북에 오르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만 몇 개 열거하면 국감중 비키니 검색 논란, 고3 비하 논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옹호, 구급 공무원 비하 논란, 사촌동생 업체 수의계약 논란, 강릉성 KTX 사유화 논란,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 사적 채용 논란 등등. 이 정도면 인생 자체가 논란 아닌가요? 얻을 것도 없는 거친 언사 이제 그만 거두시고 국민을 위한 토론을 시작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중하게 권성동 원내대표님께 상속세 개편 관련 공개 토론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근 매서운 겨울 추위만큼이나 헌법재판소도 혹독한 시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의 헌재 흔들기 형태가 선을 넘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면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로 보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란 동조, 극우 정당임을 자인하는 발언입니다. 어영부영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국민께 사죄해야 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12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법리 판단보다 정치 판단을 앞세워 탄핵 심판 일정을 엉터리로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서부지법 습격을 주둔하고 불법 계엄을 계몽령으로 둔갑시키며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교란하더니 헌법 재판관마저 위협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극우 정당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명을 극우의 힘 또는 극우 정당으로 바꾸십시오. 이런 가운데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와 국방위원회 정인에 따른 국민의힘의 갑질도 선을 넘었습니다. 임종덕 의원실은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을 앞둔 권영한 전 합참 계엄 과장에게도 미리 따로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권 과장은 이미 오래전에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정인으로 채택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권 과장이 부적절하다며 거부하니까 임종덕 의원실은 김 과장이 수사기관에서 한 말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며 압박했습니다. 특히 포고문에 대통령의 서명이 없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근거를 대라고 얼음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권영한 과장은 청문회에 나와 실제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임종덕 의원실은 지난 14일 또 갑질을 했습니다. 14일 금요일에도 특전사 담당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 김영한 측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이튿날인 주말 휴일에 국회로 나와 따로 만나자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인 주말에 피감부대 정인을 부르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이는 명백한 권한남용이자 갑질 행위로 보입니다. 김영한 방첩부대장이 당시 휴가 중이라 응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은 이러한 갑질이 있었다는 것 사실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특히 주말 휴일은 지난 17일 월요일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국방의 긴급 현안 질의를 코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김현태 특전사 707 특임단장처럼 국민의힘에 유리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증인을 미리 따로 만나 회유하려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합참 전 계엄과장 권영한 대령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권 과장은 수사기관에 5차례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인원입니다. 이런 증인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놓고 압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구조에 따르면 변호인은 증인에 대해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판례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는 신체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헌법상의 기본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이 헌법을 무시하니까 국민의힘마저 물든 겁니까? 이래놓고 보수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극우정당이죠.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마저 무시합니까? 이래놓고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회에 나올 증인을 대상으로 한 갑질 형태를 국민의힘은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신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민의 봉사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갑질을 서슴지 않는 프로 갑질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송순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탄핵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도 신속한 탄핵이 정답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국민의힘과 내란 동조 세력들이 아무리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고 우겨도 속속 불거지는 불법 비상계엄의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헌재에서, 국회에서, 언론에서 관련자들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취재를 통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사실을 이야기하는지 계엄의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말은 손톱만큼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전시 상황에서 병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탄약, 이른바 비엘탄 개봉 승인이 확인됐습니다. 출동한 군인 개인에게 실탄 휴대를 지시한 것입니다. 계엄군의 국회 정문과 국회 본청 진입을 막고 있던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쏠 수도 있다는 것이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실로 아찔합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검찰에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현태 단장이 검찰에 제출한 특전사 707 특임단 지휘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를 향해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날아가던 밤 11시 30분 김현태 단장은 외곽 봉쇄, 출입문 차단이란 지시를 내립니다. 이어 공포탄, 테이저건으로 외부 접근 세력 차단이라고 덧붙입니다. 16분 뒤 진입 시도 의원이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 차단이라고 적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본청 진입을 막는 게 707 특임단의 임무란 점이 분명히 드러난 증거입니다. 11시 49분 국회에 3대의 계엄군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당시 국회 본청 앞은 계엄군 진입을 막으려는 시민과 취재진, 보좌진들로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707 특임단이 국회에 도착한 지 16분 후 텔레그램 대화방에 사령부에서 비엘탄 개봉 승인이란 메시지가 뜹니다. 현장에 가져온 비엘탄을 개인에게 즉시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날 국회에 투입된 707 특임단 대원은 모두 197명, 이들이 가져온 탄약은 5.56mm 보통탄과 공포탄 등 3,300여 발에 달했습니다. 실수든 작전 수행이든 누구 한 명이라도 총을 쏘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다. 국회는 아수라장과 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국회를 넘어 야당 정치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 구금, 수거되어 폭사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엄과 내란에 저항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사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몽령이고 경고용 계엄이라고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이런 무도한 역적들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고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게 될 것입니다.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란 속에 탄핵, 내란 세력 척결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답입니다.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홍성국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이 시작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코스피는 옆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주가가 장부가치마다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는 논리, 즉 PBR을 올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PBR은
당시 0.96배에서 0.93배로 더 낮아졌습니다. 기업들한테 주주환원 등 밸류업 공시를 요구했지만 코스피 상장사 중 11% 기업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코스닥은 1%도 채 안 됩니다. 이런 사이 우리 투자가들은 미국 등 해외로 나가면서 우리 주식시장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밸류업 정책은 출발부터 문제였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겨냥해서 서둘러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연히 졸속 정책이었고 준비도 부족했습니다.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총선용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벤치마킹했다고서 떠들었는데요. 이 일본의 밸류업 정책은 아베 행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무려 13년째 지속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총선용으로 졸속으로 처리하는 이런 정책이 아니었다는 거죠. 일본의 이런 장기 정책으로 일본 주가는 3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밸류업 정책을 통해서 선거용이 아니라 국민들의 부를 증대시키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바탕으로 시행했습니다. 역사 왜곡과 같은 나쁜 행동을 일본서 배우려 하지 마시고 장기 밸류업 정책과 같은 좋은 정책을 제발 좀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부 기업이 배당을 늘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널리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은행주만 배당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외국인 지분율이 7,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밸류업 정책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배당 장치였던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산 증식 수단이 바뀌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단발적인 증시 대책보다는 투자 문화를 선진형으로 만드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급하게는 윤석열 탄핵을 서둘러야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은 탄핵 일정이 예측 가능해지면 주가가 오릅니다. 반대로 지연되거나 약간 혼미한 상황이 되면 하락하는 현상이 12.3 계엄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게 되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바로 윤석열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윤석열이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현찰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산을 지키고 한국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첫걸음은 그래서 탄핵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주가는 신속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민주당, 선진형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도 민주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 대표께서 회의를 폐하시겠습니다. 안보도 민주당 추가하세요. 민생도 민주당. 민주주의도 민주당입니다. 한정질서 수호도 민주당입니다. 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